아들의 결혼식 날 신부의 비밀이 폭로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이정화는 오늘따라 유독 신경이 쓰였다. 아들 민호가 데려온다던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37살이 되도록 변변한 여자 하나 소개하지 못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곧 도착할 거야.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그 뒤로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단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선미입니다. 선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정화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화는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다. 아, 그래.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신문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네,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직 경력이 많지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하지만 정화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미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서 어쩌지. 그럼 혼자 어떻게?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민호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해요. 선미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호도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선미는 정말 착해.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줬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화는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선미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아무런 가족도 없는 거야? 응, 그렇다고 했어. 왜? 아니야. 그냥 혼자 살아온 사람 치고는 너무 밝아 보이는 것 같아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해서 항상 우울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시련을 이겨내서 더 강한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해. 민호의 말이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선미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머님, 혹시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정화는 말을 잠시 멈췄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 궁금해서 그래. 전주 출신이에요. 거기서 대학까지 나왔고요. 전주면 좋은 곳이네. 가족들 묘소도 거기 있고. 선미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정화는 놓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명절 때는 성묘도 가고. 워낙 멀어서 자주는 못 가요.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선미의 어색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며칠 후 정화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다. 슈퍼 주인 상호와는 오래된 사이였다. 같은 동네에서 10여 년을 살며 정을 나눈 사이였다. 상우 씨. 안녕하세요. 아, 정화 씨,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집에 와서 음식 좀 만들어 주려고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제 장가갈 나이네.
정화는 장바구니에 채소를 담으며 대답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선미라는 친구인데. 상호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박선미요? 혹시 키 작고 얼굴이 동그스름한 여자?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상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화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정화 씨, 그 여자 조심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있었어요. 그때도 이름이 박선미였나? 아니면 다른 이름이었나? 정화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상호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동네를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디 가서는 고아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선미가 말한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요? 확실한 건가요?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비슷해서 그 여자 아직도 얼굴 바꿔 다니네. 상호의 마지막 말이 정화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얼굴 바꿔 다닌다는 것은 성형수술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 상호 씨. 혹시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좋은 소문은 아니었죠.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상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민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민호야. 선미 부모님이 정말 돌아가신 게 확실해.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혹시 확인해 본 적은 있어? 엄마, 그런 민감한 걸 어떻게 확인해? 선미한테 증명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민호의 말도 맞았다. 하지만 정화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얼굴 바꿔 다닌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고아라고 한다. 학교 다닐 때 문제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회사에 간 사이 정화는 선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선미야. 나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랑 좀 얘기하고 싶어서. 차 한잔 하자.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정화는 동네 카페에서 선미를 기다렸다. 선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했다. 확실히 예쁘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코가 너무 오똑하고 눈도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차는 뭘로 할래?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정화는 커피를 주문한 후 선미와 마주 앉았다. 선미야. 우리 민호가 어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것 같아요. 과분하다니. 무슨 말이야? 너도 예쁘고 똑똑하잖아.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따뜻함이 낯설기도 해요. 선미는 또 다시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언급했다. 정화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주목했다. 선미야. 혹시 전주에 친구들은 없어? 네. 워낙 어렸을 때 떠나서 연락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대학 친구들도. 대학교는 다른 곳에서 나왔어요. 정화는 선미의 대답이 계속 바뀌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전주에서 대학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고 한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서울에서요. 장학금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카페에서 헤어진 후 정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상호의 슈퍼에 들렀다다. 상호 씨. 저번에 박선미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더 자세한 걸 아시는 분은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라서.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그 여자. 어떤 면에서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상호의 말에 정화는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지만 선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어떨까? 엄마, 또 시작이야? 뭘 더 알아봐? 친구들도 만나보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보고 엄마, 사람을 의심부터 하면 어떡해? 선미는 좋은 사람이야. 알아. 그런데 그런데 뭐, 엄마가 선미를 맘에 안 들어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없는 트집까지 잡으면 안 되지. 민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화는 홀로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너무 강했다.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다. 직접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화는 중얼거렸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밝혀질지, 그 진실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정화는 며칠 동안 선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선미가 일한다는 지역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안녕하세요. 박선미 기자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박선미 기자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희 신문사에는 박선미라는 기자가 없는데요. 정화는 당황했다. 네. 그럴 리가. 분명히 거기서 일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다른 신문사와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귀국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정화는 전화를 끊고 다른 지역 신문사들에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박선미라는 기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설마 직업까지 거짓말을 한 건가? 정화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 정화는 바로 물었다. 민호야. 선미가 정말 신문사에서 일해? 당연하지. 왜?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 기자는 없다더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뭘 확인해봤다는 거야? 설마 선미 직장에 전화한 거야? 그래. 했어. 그런데 박선미라는 기자는 없다고 하더라고. 엄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선미가 알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 민호야. 이상하지 않아? 부모 얘기도 계속 바뀌고 직장 엄마, 그만해.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고, 다른 신문사일 수도 있잖아. 민호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화는 답답했다. 아들이 완전히 선미에게 빠져 있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정화는 상호에게 다시 찾아갔다. 상호 씨. 저번에 박선미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 여자가 살던 동네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맞다. 김해였어요. 김해에서 만났었어요. 김해요? 전주가 아니라. 네. 분명히 김해였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정화는 메모를 했다. 선미는 전주 출신이라고 했는데 상호는 김해에서 봤다고 한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상호 씨. 혹시 거기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선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분.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연락이 끊어진 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한 분 정도는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해보죠. 하지만 정화 씨,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수상해요. 며칠 후 상호가 연락을 했다. 정화 씨, 김해에 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친구 말로는 박선미라는 이름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얼굴 묘사를 해봤더니 비슷한 여자가 있었대요. 어떤 여자요? 이름은 달랐는데 박지은인가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전학을 갔다는 얘기가 있었대요. 정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문제요? 따돌림 문제였대요. 그 여자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괴롭혔다고요? 네, 심각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학을 가게 됐대요.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선미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호 씨. 그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얼굴이 비슷하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하지만 그 여자도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불쌍한 척했다는 얘기는 있었대요. 며칠 후 정화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선미가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정화는 선미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몸을 숨겼다. 선미 옆에는 또래로 보이는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둘이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아, 그만 좀 해.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 선미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상대방 여자가 지은아라고 불렀다. 상호가 말했던 박지은이 선미의 본명인가? 지난 일이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상대방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라야, 우리 학창시절 얘기를 지금 와서. 학창시절? 너 정말 양심도 없구나. 내가 나한테 한 짓을 학창시절 장난이라고 생각해? 정화는 숨 죽여 들었다. 선미의 진짜 이름은 지은인 것 같았고 상대방 여자는 소라라는 이름이었다. 소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나도 많이 반성했고. 반성? 내가? 웃기지 마. 너 지금도 똑같아.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미는 당황한 듯 소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라는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러자 선미도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정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소라를 따라 나갔다. 병원 주차장에서 소라는 차에 기대어 울고 있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괜찮으세요? 소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네, 괜찮아요. 아까 안에서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소라는 정화를 자세히 보더니 물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 다만 아까 박선미 씨와 얘기하는 걸 봤어서요.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박선미, 그 여자가 지금도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줌마,
혹시 그 여자 아세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아들 연인이에요. 소라는 깜짝 놀랐다. 아들 연인이라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소라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아줌마, 시간 있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 여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근처 카페에서 소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윤소라예요. 그 여자, 박선미라고 하는 그 여자의 본명은 박지은이에요. 정화는 상호의 친구가 한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와 지은이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김해에서요. 김해요? 네, 지은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무서운 아이였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서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모범생인 척했죠. 선생님들 앞에서는 천사 같았고 부모님들한테도 착한 딸로 통했어요.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뒤에서는 달랐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을 골라서 괴롭혔죠. 저도 그 중 하나였고요.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제 물건을 숨긴다든지,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소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장 심했던 건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그걸 알고는 그 남자애한테 제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제가 정신병이 있다고, 위험한 아이라고. 그래서요? 그 남자애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지은이는 표면적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상처를 줬어요. 정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은이는 제가 가족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그런 걸 부모님이 믿으셨어요? 지은이가 워낙 연기를 잘했어요. 울면서 걱정되어서 말한다고, 소라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은 지은이 말을 믿으셨죠.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이후로 집에서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피했고, 정말 고립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은이는 다른 아이들도 괴롭혔거든요. 김미영이라는 친구는 지은이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어요. 정화는 경악했다. 자살 시도요? 네. 미영이는 집안이 어려웠는데 지은이가 그걸 알고 반 아이들 앞에서 놀렸어요. 거지,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미영이가 참다 못해서 손목을 그었어요. 그런 심각한 일이. 그때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은이가 주동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지은이 부모님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정화는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처리됐어요. 지은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피해자들은 그대로 남아서 상처만 안고 살아야 했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은이를 봤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성형수술도 한 것 같고 이름도 박선미로 바뀐 상태였고요. 정화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때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그 남자한테 자신을 불쌍한 고아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고아라고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웃긴 건 지은이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계셔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선미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던 것이다. 아줌마, 정말 그 여자가 아드님 연인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한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고. 아줌마, 그 여자는 정말 위험해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잔인해요. 아드님이 속고 있는 거예요. 소라는 정화의 손을 잡았다. 제발 아드님을 구해주세요.
그 여자한테 당하면 정말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정화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지만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소라와 헤어진 후 정화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졌다. 소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선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밤 정화는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 씨. 저 정화예요. 오늘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미영이는 연락이 안 되고요. 다른 애들은, 아, 맞다. 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은이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하지만 다들 그 일을 기억하기 싫어할 거예요. 며칠 후 소라의 주선으로 한지연과 만날 수 있었다. 지연은 30대 중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지만 박지은 얘기가 나오자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말 그 여자 때문에 힘들었어요. 소라가 얘기 안 했나요? 간단히만 들었어요. 저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은이가 시험 때마다 제 답안지를 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는 뜻인 줄 알았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거절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제가 컨닝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은 지은이 말을 믿으셨죠. 지은이가 워낙 모범생 이미지였으니까. 저는 억울해서 항의했지만 오히려 내가 왜 그렇게 발끈하냐는 식으로 더 의심받았어요. 정화는 선미의 수법이 일관되다는 것을 느꼈다. 항상 자신은 선량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제 일기장을 몰래 읽고는 그 내용을 다른 애들한테 퍼뜨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선생님에 대해 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사적인 내용까지. 예.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학교 가기가 싫어서 자주 결석했는데, 부모님은 제가 게을러졌다고만 생각하셨죠.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화는 선미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질적인지 깨달았다. 혹시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는 그 일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서라는 친구는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 갔고요. 정말 심각했네요. 지은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식으로 연기했거든요. 정화는 소름이 돋았다. 선미가 자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지은이를 동정했어요. 착한 애인데 왜 오해를 받을까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 할 수 있죠? 타고난 것 같아요.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정말 조심하세요. 그 여자가 아드님한테 접근했다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정화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민호가 퇴근한 후 정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엄마가 선미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어. 엄마, 또 그 얘기야? 정말 그만 좀 해!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정화는 소라와 지연에게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러자 민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엄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어. 소라라는 친구도 만났고, 지연이라는 친구도 만났어. 엄마 미쳤어? 선미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야? 민호야, 이건 뒷조사가 아니야. 진실을 확인하는 거야. 진실? 20년 전 학창시절 얘기를 지금 와서? 민호는 화를 냈지만 정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호야, 선미가 거짓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고아라고 했고, 직장도 없는데 기자라고 했어. 그런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어?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정화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했다. 민호야, 선미 본명이 박지은이야. 이름도 바꿨어. 이름 바꾸는 게 죄야? 사람들이 이름 바꾸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민호는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엄마, 정말 그만해. 선미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엄마가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이거나 거짓말일 거야. 다음 날 민호는 선미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했다. 오빠, 정말 너무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미안해, 선미야. 우리 엄마가 너무하신 것 같아. 오빠, 사실은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다. 뭐를 숨겼다는 거야? 제 본명은 박지은이에요. 이름을 바꾼 게 맞아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선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어머님이 들으신 얘기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누굴 괴롭혔다니 오히려 제가 피해자였어요. 선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집안이 복잡해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과거의 적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적들이라니?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예뻐서 질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민호는 선미의 말을 믿었다. 선미가 이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선미야, 괜찮아. 나는 널 믿어. 민호와 정화의 갈등이 깊어진 지 한 달 후, 민호는 선미와 함께 집에 찾아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정화의 심장이 철렁했다. 결혼을? 언제? 다음 달에 할 예정이에요, 어머님. 선미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이 정화에게는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너무 급하지 않아? 좀 더 천천히. 엄마, 우리 나이가 어린 게 아니잖아. 더 늦으면 언제 결혼해? 민호는 단호했다. 정화는 마지막 시도라도 해보려 했다. 그래도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님,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 그렇지. 정화는 선미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었다. 그럼 친척분들이라도. 죄송해요. 연락하는 친척도 별로 없어서요. 선미는 또다시 불쌍한 척을 했다. 민호가 선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선미가 혼자라서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화는 속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정화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상호를 만났다. 정아 씨,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일 말이에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해요. 뭐라고요? 정말 결혼을 해요? 네. 다음 달에 한다고. 상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위험한 여자라니까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안 믿어요. 상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정화 씨, 실은 제가 확실한 걸 알고 있어요. 뭐요? 그 여자 부모님 말이에요. 김해에서 아직도 장사하고 계세요. 정화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확실해요? 네. 제가 김해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슈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네요. 그럼요. 멀쩡히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디 가서 고아라고 하고 다니죠. 상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상호 씨, 혹시 그 부모님과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글쎄요. 해보긴 하겠는데 민감한 문제라서.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일주일 후 상호가 연락을 해왔다. 정화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 부모님과 얘기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딸과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이지만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왜요? 학교 때 문제를 일으킨 것도 그렇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다고 해요. 사기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부모가 죽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나 봐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락을 끊으신 거예요. 네.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뭔데요? 그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정화는 말을 잃었다. 결혼을요? 네. 부모님 말씀으로는 적어도 2번은 했을 거라고. 그런데 다 거짓말로 속여서 한 결혼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호는 계속 설명했다. 첫 번째 남편은 의사였다고 해요. 그 사람한테도 고아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달 안 가서 들통났죠. 그 남자가 부모님을 찾아왔었다고 해요. 부모님을 찾아왔다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 처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온 거래요. 그때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났죠. 정화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는요? 2번째는 사업가였나 봐요. 그 사람한테는 남편이 죽었다고 했나 봐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고요? 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 사람도 진실을 알고 나서 헤어졌고요. 상호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딸이 사람을 속이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정화는 민호에게 상호가 들려준 이야기를 모두 말했다. 민호야, 선미가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데 엄마, 또 그 얘기야? 어디서 듣고 온 근거 없는 소문이겠지? 근거 없는 게 아니야. 선미 부모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민호는 잠시 당황했다. 부모님이라니. 선미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니야. 살아계셔. 김해에서 슈퍼를 하고 계시다고. 그럴 리 없어. 선미가 직접 얘기했는데 정화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다. 민호야, 선미가 거짓말을 한 거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고아라고 한 거라고.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해? 그건 선미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민호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선미한테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 가족과 사이가 나빠서 연락을 끊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고아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정화는 답답했다. 민호야,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어. 그것도 만약 사실이라면 선미한테 사정이 있겠지. 민호는 끝까지 선미를 감쌌다. 정화는 절망적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선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봤다. 선미는 당황했지만 금세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오빠,
어머님이 정말 너무하세요. 선미야, 사실대로 말해. 부모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선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왜 구하라고 했어? 오빠, 제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어요. 버렸다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미워하셨어요. 동생만 예뻐하시고 저는 짐이라고 생각하셨죠. 선미는 흐느끼며 계속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민호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죽었다고 한 거야? 네, 제게는 정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락도 안 되고 저를 딸로 인정하지도 않으시니까. 결혼 얘기는 뭐야? 선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첫 번째는 저를 속인 남자였어요. 결혼한다고 해놓고 저를 버렸어요. 그럼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했긴 했는데 금세 파경이 났어요.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선미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두 번째는 그냥 동거였어요. 결혼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민호는 선미의 말을 믿었다. 선미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거짓말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선미야, 괜찮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며칠 후 민호와 선미는 결혼식 날짜를 확정했다. 엄마, 다음 달 15일에 결혼식 할 거야. 민호야. 아직. 엄마, 결정된 일이야. 엄마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할 거야. 정화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다. 민호야. 정말 확신해. 선미에 대해서. 응. 확신해. 선미는 좋은 사람이야. 만약 엄마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할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 말이 맞을 리 없어. 하지만 정말 만약에 엄마 말이 맞다면 그럼 그때는 엄마와도 연락 끊을 거야. 정화는 충격을 받았다. 왜? 엄마가 내 행복을 방해했으니까. 정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진실을 알려고 하는 엄마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정화는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라 씨. 큰일이에요.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해요. 정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줌마,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결혼식장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요? 네.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분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화는 고민했다. 그런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들이 큰 상처를 받을 텐데. 아줌마, 지금 상처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알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소라의 말이 맞았다. 다른 피해자분들이 도와줄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다들 지은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화는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며칠 후 소라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아줌마, 지연이가 도와주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미영이도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미영 씨도요? 네. 이번이 지은이의 마지막 거짓말을 막을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정화는 감격했다. 다른 분들은 어때요? 몇 명 더 연락해 볼게요. 당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고. 아니에요. 저희도 지은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싫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정화도 마음을 다잡았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민호는 결혼식 준비를 핑계로 정화와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정화는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호야. 식장은 어디로 정했어? 강남에 있는 웨딩홀이야. 하객은 많이 와? 내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 50명 정도? 정화는 선미 쪽 하객에 대해 궁금했다. 선미는? 선미는 친구 몇 명 정도? 가족이 없다고 하니 하객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정화는 속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소라는 모든 피해자들을 모아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윤소라, 한지연, 김미영, 그리고 박민석까지 4명이었다. 정화는 이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모두 30대가 된 이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줌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라가 물었다. 결혼식 진행 중에 나서는 게 좋을까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지은이를 보면 지연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이번에는 우리가 당하지 않을 거야. 민서가 말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지은이와 먼저 대화를 해보고. 정화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미가 당신들을 보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된 후에 나서는 게 좋겠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혹시 지은이가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영의 걱정에 소라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닐 거야. 지은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결혼식 당일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신부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화는 혼자 집에서 식장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소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하는 거죠? 곧 답장이 왔다. 네, 다들 준비됐어요. 1시에 식장 앞에서 만나요. 정화는 손을 떨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오후 1시 강남의 웨딩홀 앞에서 정화는 피해자들과 만났다.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연이 물었다. 일단 하객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신랑 엄마니까 앞자리에 앉을 거고.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만약 지은이가 우리를 보고식을 중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좋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소라가 단호하게 답했다. 식장 입구에서 접수를 하는데 선미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선미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정화는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선미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응, 나야. 이번에는 확실해. 이 남자는 진짜 순진해서 뭐든 믿어. 돈도 많고 효자라서 엄마 말도 잘 들어. 완벽한 타겟이야. 정화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걱정하지 마. 몇 년만 참으면 돼. 그 남자 엄마가 좀 의심하긴 하지만 곧 처리될 거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엄마와 떨어뜨려 놓을 거야. 정화는 온몸이 떨렸다. 선미가 처음부터 민호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혼. 그건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일단은 재산 정리부터 하고. 이 남자 통장에 돈이 꽤 있더라고. 정화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자 선미는
전화를 끊고 사라졌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정화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은 뒤쪽에 분산되어 앉아 있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선미가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정화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호는 환한 미소로 선미를 맞았다.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정화는 잠시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선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떠올리니 확신이 들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부터. 민호가 서약을 시작했다. 나 이민호는 박선미를 아내로 맞아 평생. 민호의 서약이 끝나고 선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정화가 일어섰다. 잠깐만요. 식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정화를 쳐다봤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당황해서 물었다. 민호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결혼식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선미 씨. 아니, 정확히는 박지은 씨. 선미가 깜짝 놀랐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박지은이고 부모님은 김해에서 살아계십니다. 식장이 술렁였다. 이때 소라가 일어섰다. 저는 박지은과 고등학교 동창인 윤소라입니다. 하객들이 더욱 웅성거렸다. 한지연도 일어섰다. 저는 한지연입니다. 박지은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김미영과 박민서도 차례로 일어섰다. 저희는 모두 박지은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입니다. 선미는 완전히 당황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호도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이게 뭔 상황이야? 소라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은은 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괴롭혔고 그중 한 명은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선미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빠, 저를 믿어요. 하지만 지연이 학교 기록을 꺼내들었다. 이것은 당시 학교의 공식 상담 기록입니다. 박지은의 가해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영이 일기장을 들고 일어섰다. 이것은 제가 당시 쓴 일기입니다. 박지은이 저에게 한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하객들은 완전히 술렁였다. 민호는 선미를 쳐다봤다. 선미야, 이게 정말이야?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이때 식장 뒤쪽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다. 저희는 지역 언론사입니다. 박지은 씨의 과거에 대한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선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안 돼요. 촬영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촬영을 시작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박지은은 고등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최소 2번의 거짓 결혼을 했고 매번 자신을 고아로 소개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을 받고 선미를 쳐다봤다. 선미야, 아니 지은아, 정말이야? 이 모든 게 사실이야? 선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다. 오빠, 저는 대답해, 정말이냐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미는 결국 무너졌다. 맞아요.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과거를 숨기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정화가 선미의 전화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입니다. 선미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이번 남자는 완벽한 타겟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절망했다. 선미야. 아니, 지은아. 나를 정말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선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오빠,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호는 선미에게서 반지를 뺐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다. 선미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다. 박지은 씨, 지금까지 몇 번의 거짓 결혼을 하신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선미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소라가 선미를 막아섰다. 지은아,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소라야, 제발. 2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고통을 내가 알아?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영이도 다가왔다. 나는 너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했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선미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도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엄마가 맞았어. 정화는 아들을 껴안았다. 민호야, 엄마, 미안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해. 민호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정화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결국 선미는 식장에서 쫓겨났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혼자 나가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기자들이 따라가며 계속 질문했지만 선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지역 뉴스로 보도되었다. 웨딩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부의 과거가 결혼식장에서 폭로되면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뉴스는 선미의 과거 행적들을 자세히 보도했다. 박지은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고등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거짓 신분으로 여러 번 결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보도 이후 선미의 과거는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관련 글들이 올라왔고 선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선미는 결국 도시를 떠나야 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쌓은 삶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호는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다면 괜찮아. 민호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돼.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진실이 승리했고 가족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간이며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정화는 65세의 나이에 아들을 구해냈다. 모성애와 직감,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거짓의 가면을 벗겨냈다. 거짓으로 쌓은 삶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진실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박선미, 아니 박지은의 삶은 경고다. 거짓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정화의 삶은 희망이다. 진실과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거짓들이 있다. 하지만 이정화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진실은 계속 빛을 발할 것이다. 노년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진실을 찾는 나침반이 된다. 정의는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유해서 함께 토론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